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7이 된 남자입니다. 사실 제 인생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부끄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지난날을 돌아보니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용기를 냅니다. 제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젊은 날은 참 한심했습니다. 남들이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 말 20살이 넘은 뒤로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며 대책 없는 청춘을 허비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이었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급격히 변하던 서울. 그 변화의 물결에서 소외된 채 남겨진 골목들이 있었거든요. 낡은 연립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길모퉁이에는 복제 카세트 테이프와 해적판 비디오 테이프를 파는 작은 점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엔 명동이나 청계천 일대에서 복제 음반 장사가 성황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일에 발을 담그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장사꾼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떼온 짝퉁 음반을 길가에 늘어놓고 팔았습니다. 당시 인기였던 서태지와 아이들, 신승훈, 김건모 같은 가수들의 앨범 복제판들이었죠. 가끔은 노래방 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하고 밤이 되면 호프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시절 호프집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맥주 한 잔에 통기타 치며 노래하던 곳들이었는데 저는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먼 뒷정리만 담당했죠. 그게 제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돈을 벌면 뭐 했느냐고요? 솔직히 말해 다 허투루 썼습니다. 멋을 부린답시고 동대문 싸구려 옷가게에서 번쩍이는 셔츠를 사고 친구들과 소주에 맥주 섞어가며 폭탄주 마시고 여자들 앞에서는 있는 척하면서 택시 타고 다니고 정작 집에는 생활비 한 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시 멈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저처럼 방황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런 날들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늘 한숨을 내쉬셨지만 저는 그때 왜 그 한숨이 깊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1992년 즈음이었을 겁니다. 24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동네에서 알게 된 한 여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저처럼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던 아이였습니다. 서로 가진 것도 없고 앞날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땐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였습니다. 그 시절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순간의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별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한강 둔치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자신도 없었고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쳤습니다. 내 자식이겠냐라며 외면했고 그 뒤로 그 여자와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훗날 제 앞에 아주 낯선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7년. 제가 29이 되던 해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해는 IMF 외환위기가 터진 해였죠. 나라 전체가 쪽박을 차던 그 시절에도 제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돈이 생기면 흥청망청 쓰고 부모님 눈치만 피하며 하루하루를 낭비했습니다. 그 나이쯤이면 친구들은 군대도 다녀와서 직장에 취직하거나 가정을 꾸리는데 저는 여전히 철없는 소년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소년보다도 못했죠. 소년은 적어도 꿈이라도 있잖아요.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넌 도대체 언제 철들래? 그 질문에 저는 늘 대답 대신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심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존재가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2001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33이 되던 해였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길모퉁이에서 복제 CD 몇 장을 늘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MP3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라 아직 CD 장사가 먹혔거든요. 날은 후덥지근했고 손님은커녕 오가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라이터로 담배를 붙였다 끄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새 제 앞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덥수룩했고 옷차림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아이가 한참을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저 아빠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춰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충격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 당시 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33세 저는 여전히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고 통장 잔고는 항상 빨간 글씨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야, 꼬마. 너 누구 장난치라고 여기 와 있냐? 하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 진짜예요. 아빠 맞아요. 그 목소리에 담긴 묘한 확신 때문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담 같지도 않고 누군가 시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기억 하나. 1992년 24살 철없던 시절 제가 외면했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계산해보니 맞았습니다. 그때 태어났다면 지금 9살 정도 되겠더라고요. 설마 그 아이. 하지만 곧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야, 애야. 아저씨가 너 아빠면 엄마는 누구냐? 그러자 아이가 입술을 꾹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꼬마가 진짜 제 아들이라는 걸 직감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헛웃음을 지으며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아저씨 바빠. 그러니까 어서 집에 가라. 그렇게 쫓아내듯 말했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공책, 그리고 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이라는 듯 태연히 앉아 연필을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야, 집에 가라고 했지? 여기 앉으면 장사도 못하고. 하지만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집은 여기예요. 아빠 옆이 집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편하고 두려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총각이었고 제 삶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울 능력도 마음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살기도 벅찬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떼어내야겠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결심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생존이 더 급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건 마치 깊은 바다에 갑자기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파출소에 갔습니다. 예, 경찰관님. 여기 길 잃은 애가 있길래 데려왔습니다. 부모 찾아주십시오. 저는 시치미를 떼며 미아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집이 어디야? 부모님은 누구니? 그러자 아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집은 몰라요. 아빠는 여기 이 사람이에요. 경찰관이 저를 흘깃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많이 기다렸나 보네요. 얼른 집에 같이 가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부정했지만 아이는 제 팔에 매달린 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낡은 연립주택의 반지하방.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고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낡은 이불 몇 장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들어오게 하고 나니 갑자기 제 인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불 위에 앉아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자니까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안 돼. 정들면 끝장이야. 어떻게든 내일은 이 아이를 떼어놔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지만 그날 밤 제 옆에서 아이가 내는 고른 숨소리가 어쩐지 오래된 기억처럼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이 꼬마를 떼어내야 한다. 제 옆에서 곤히 자던 아이를 보니 순간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제 삶을 떠올리니 그런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돈도 직업도 미래도 없는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 간 곳은 시장 어귀에 있는 파출소였습니다. 경찰관님, 이 애가 또 길을 잃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를 찾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지만 경찰관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얘야, 저 아저씨가 내 아빠 맞지? 아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제 아빠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경찰관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가 많이 외로웠나 봐요. 이제 같이 잘 살아보세요. 저는 껄끄럽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나오자마자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왜 자꾸 아빠라고 해? 너 진짜 나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애써 무시한 채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시장에 두고 혼자 도망쳐봤습니다. 인파가 붐비는 골목길로 들어가 일부러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날 찾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니 정말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이 들려는 찰나 뒤에서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저도 같이 가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좀 떨어져. 나 혼자 살아야 한단 말이야.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흔들렸지만 곧 고집스러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저라도 있어야죠. 그 말에 저는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란 존재는 신기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재고 손익을 따지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단순해요.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필요하면 끝까지 매달리고. 그 순수함 앞에서 어른들은 때로 무력해지곤 하죠. 마지막으로 저는 시 외곽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철문 앞에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 들어가면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줄 거야. 아저씨는 이제 가야 한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저 여기 싫어요. 제발 같이 가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굴었습니다. 안 돼. 난 널 책임질 수 없어. 여기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려 걸어 내려오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아빠, 가지 마요. 제발. 그 울음소리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결국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괜히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왜 자꾸 따라와? 왜 날 괴롭히냐고. 하지만 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니까요. 전 아빠가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방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꼬마는 나 같은 놈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 매달리는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가 결코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를 떼어내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파출소에 데려가도 시장에 버려둬도 보호시설 문 앞에 내려놓아도 아이는 결국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 낡은 전등불 아래에서 아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안 따라다닐게요.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원? 내가 무슨 소원이 있다고 그래. 장난치지 말고 자라. 하지만 아이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딱 하나만 들어주면 그 다음엔 아빠한테 짐 안 될게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뭔데? 게임기 사달라는 거야?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든가. 그러자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빠랑 국토종단 여행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 국토종단? 그게 장난감 사는 것처럼 쉬운 줄 알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난 그런 거 할 여유 없어. 하지만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랑 같이 걸으면서 버스 타고 밥 먹고 밤에 같이 자고 그것만 하고 싶어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아이의 소원이라는 게 그저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부러 가볍게 받아넘겼습니다. 그래,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는 힘도 없고 체력도 없으니 길에서 조금만 걸으면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럼 내가 굳이 내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떠나겠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십니까? 9살 아이를 얕잡아 봤던 거죠. 그 작은 몸에 얼마나 큰 의지력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국토종단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5월, 아직 휴대폰도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낡은 배낭 하나에 옷 2벌, 그리고 아이가 챙겨온 공책과 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돈도 얼마 없었죠. 통장에 있는 10만 원 남짓한 돈을 모두 뽑아서 주머니에 넣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고생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고 정류장마다 내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시절 국도변 풍경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직 고속도로가 지금만큼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국도를 따라 트럭들이 줄지어 다니고 길가에는 허름한 국밥집들과 모텔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죠. 아이의 작은 발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봐라. 이제 곧 포기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심지어 힘들어도 웃으면서 그 시절 유행하던 아이돌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곤 했습니다. 반면 저는 며칠 지나지도 않아 지쳐버렸습니다. 평소에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몸이라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길가 국밥집에 들러 황태해장국 한 그릇을 시켜놓고 헉헉거리며 숟가락을 들면 아이 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힘내요.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산이 나와요. 그 모습에 저는 기가 막히면서도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분명 포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먼저 지쳐 쓰러질 판이었으니까요. 여행길에는 소소한 해프닝도 많았습니다. 버스비가 부족해 정류장에서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하기도 했고 길가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애가 불쌍하다며 싸주신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인숙이라 불리던 허름한 숙박업소에 들어가 둘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 시절 여인숙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아시죠? 방바닥에는 낡은 장판이 깔려 있고 이불은 오래되어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옆에 붙어 있을 때면 이상하게도 허전했던 가슴 한쪽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았습니다. 이건 잠깐뿐이다. 곧 끝날 거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아이에게 정이 드는 걸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모험이 아니라 아이가 간절히 원했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행이 시작된 지 어느덧 열흘째. 처음엔 장난삼아 나섰던 길이 이제는 조금씩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다리로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따라가느라 헉헉대며 뒤를 쫓았습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별별 풍경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어느 강가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깔깔 웃기도 했고, 국도 변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 주인 아주머니가 내어주신 수박 한 조각을 함께 먹으며 잠시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여인숙이나 찜질방 구석에서 나란히 누워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오늘 본 강아지 귀엽죠? 야, 너처럼 고집 센 강아지는 처음 봤다. 그러면 아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다 금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처럼 느껴졌던 아이가 이제는 없으면 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안 돼. 정들면 안 된다. 어차피 곧 끝날 여행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던 중 아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야, 괜찮아? 어디 아프냐? 저는 허둥지둥 아이를 안아 근처 보건소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 병원 진료 기록 없습니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얼떨떨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인가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아이 몸 상태로 보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빨리 큰 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 눈빛은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원한다는 대로 여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곤히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 작은 몸짓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꼬마 대체 무슨 사연을 안고 있는 거야?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나 장난이 아니라 아이가 평생 간직해온 간절한 소망이라는 걸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 들렀을 때 아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걸을 거예요?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쓰러질 때까지. 그러자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안 쓰러질 거예요. 아빠랑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가슴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여행은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쳐서 앉아버리고 아이는 조금만 더 가요라며 채근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칭얼거려서 제가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웃음과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버리려 했던 이유가 짐이 될까 봐였다는 걸. 하지만 정작 이 아이가 제 곁에 있음으로써 제 삶이 비로소 사람다운 온기를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행이 한창 무르익을 즈음이었습니다. 충청도를 지나 전라도 땅에 들어서던 날 아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길가에 있던 정류장 벤치에 앉히자 아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작은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마침 근처에 작은 병원이 있었고 저는 거의 뛰어들 듯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아이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바깥 의자에 앉아 땀에 젖은 손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심스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그 한마디에 저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아버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제 대답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이가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인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장기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진행이 빨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긴 시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은 돌려 말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통증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입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어버리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병실에 들어가니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지만 아이는 의외로 해맑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좀 괜찮아졌어요. 금방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내일 또 길 나서자.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까지 가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아빠 약속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도 작고 가늘었지만 제 삶을 붙잡고 있는 전부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책임을 졌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몸으로 혼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죄책감과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1992년 24살 철없던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좋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나는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로 살겠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가장 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가요. 아직 못 본 데가 많잖아요.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어디든 가자. 끝까지. 그 길 위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길을 나섰을 땐 한 발자국 떼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아이와 나란히 걸으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달라진 건 체력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줄 때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 시골 장터에서 아이가 풍선을 들고 까르르 웃던 순간 비 오는 날 허름한 버스 정류소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던 순간, 순천만 갈대밭을 걸으며 아이가 우아하고 감탄하던 순간,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으로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에게 하루라도 더 건강한 날을 주소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나눠주고 싶다. 그 전까지 제 인생은 늘 가벼웠습니다. 책임을 지는 게 싫었고 사랑은 오래 붙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한 짧은 여정 속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란 이름은 혈연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서주겠다는 다짐으로 완성된다는 걸. 어느 날 우리는 전남 해안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갯벌 위로 해가 붉게 떨어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르던 순간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있잖아요. 왜?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아이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마지막 무기처럼 꺼내든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아이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우리는 바닷가 민박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허름했지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이 옆에 누워있던 저는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임마, 내가 내 옆에 와줘서 고맙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고맙죠. 아빠가 제 옆에 있어주잖아요. 그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 몰래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자. 아이가 가고 싶다던 길, 보고 싶다던 풍경, 하나라도 더 보여주자.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먼저 아이 손을 잡았고 배가 고프면 제 몫을 덜어 아이 그릇에 얹었습니다. 몸이 지쳐도 내색하지 않고 아이가 지쳐 앉으면 등을 내주어 업었습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우리를 보며 정말 닮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빠니까요. 그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들은 어떤 말보다도 값지고 무거우며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없던 청년, 책임을 외면하던 남자, 떠돌이 인생은 길 위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누군가의 아버지로 새롭게 태어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쪽 끝에 닿기까지 우리는 쉼없이 걸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밥을 나눠주고 방 한 칸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 여정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쪽 끝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001년 6월 어느 날 우리는 부산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푸른 물결, 바람에 실려오는 짠한 냄새, 파도 소리에 섞인 갈매기의 울음. 아이는 눈이 부신 듯 두 손을 모으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드디어 왔네요. 그래, 임마. 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던 바다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한참 동안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고 저는 그런 아이 곁에서 모래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쓰듯 조심스레 지켜봤습니다. 아빠, 저 이제 다 이룬 것 같아요. 뭘 이뤘다는 거야? 아빠랑 끝까지 같이 걷고 싶었거든요. 이제 됐어요. 그 말에 제 목이 꽉 메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직 더 가야지. 북쪽 끝도 가야지.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시겠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아이의 눈빛을 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이 아이가 왜 그토록 국토종단을 원했는지를. 그날 밤 해운대 근처 조그만 민박집에서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느려졌고 작은 손은 힘없이 제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아빠 여기 있다. 끝까지 내 옆에 있을 거다. 새벽녘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이른 아침 바닷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과 함께 아이를 끌어안고 바다 너머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임마, 너 왜 나보다 먼저 가냐? 왜 나 혼자 남기고 가냐? 파도 소리가 제 울음을 삼켜 바다 끝까지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아이와 함께했던 마지막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작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도망치지 않는 거라는 것. 아버지란 이름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삶은 길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로 빛난다는 것. 그 뒤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았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2003년에는 작은 음식점을 차려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려 애썼고 2005년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처음부터 모든 걸 털어놓았죠.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된 거구나. 2007년에 저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지금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15살 딸과 11살 아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형 이야기도 하고요. 그 형이 아빠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말해줍니다. 매년 6월이면 저는 혼자 부산에 갑니다. 그때 그 해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아이에게 근황을 전해주죠. 아빠가 잘 살고 있다. 내 동생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고마워, 내 아들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책임을 지기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요.
제가 확신하는 건 사랑에는 때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사랑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제게 그 작은 아이가 찾아온 것처럼요. 그 아이는 제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지금도 길을 걸을 때면 제 옆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이의 웃음이 제 가슴 속에서 살아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아이와의 기억을 지켜내며 아버지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시작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가 지어줬어요. 준호라고요. 준비된 호랑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비록 작은 몸이었지만 그 안에 호랑이처럼 강인한 의지를 품고 있던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둘째 아들 이름도 준호입니다. 하늘에 있는 형의 이름을 물려받아서요. 그 아이가 형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말씀하세요. 혹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만약 지금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걸요. 저에게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작은 아이였던 것처럼요.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